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수사반장의 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전 이자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뭐 요즘은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전보다 조금 더 그냥 그러면은 그냥 평범했던 한 주가 되는데 딴 때 비하면 워낙은 뭐 은근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번 주도 그죠?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좀 좋은 쪽으로 어떤 일들이 팍팍팍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혹시 압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한테 매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얻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 많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드디어 부산을 가죠. 부산을 가는데 생각해봤더니 1년이 더 됐더라고요. 부산 날씨 어떤지, 부산 공기 어떤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 때가 딱 이럴 때래 가지고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와서 열심히 또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볼 첫 번째 종목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아는 종목 중에 골라봤습니다.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는데 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SK 스퀘어 오늘 제가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까요. 이따 듣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되는 종목이구나 라고 또 처음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먼저 생긴 회사일까라는 걸 먼저 아셔야겠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였죠. 지금부터 한 만 4년 정도 됐네요. SK그룹이 37년 만에 구조조정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요. 이 SK 스퀘어라는 회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이 된 거예요. 왜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을 시켰냐 하면 이 회사 중에 제가 오늘도 아마 제일 많이 나올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바로 밑에 조직의 중간 보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중간 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아주 믿을만한 오른팔 같은 행동대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보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행동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막 그 조직이 막 흥하고 안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 SK 스퀘어의 행동대장이 어마어마한 애입니다. 누구냐?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SK텔레콤 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하고 이거 반도체하고 너무 솔직히 뭐 요즘이야 뭐 이제 뭐 IoT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하니까 뭐 이게 좀 했지만 예전만 해도 통신하고 반도체는요 이게 좀 서로 따로 국밥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SK 하이닉스를 키우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그럼 얘네를 좀 분가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SK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도체하고 ICT 전문 기업들 그렇게 모아놔서 중간지주사라 그래요. SK 스퀘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건데요. 이 분할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는 이런 게 올라갈 때 통신은 아시잖아요. 통신주는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제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근데 반도체는 이게 반대로 뭐예요? 경기 방어주예요? 아니잖아. 반도체는 성장이잖아. 그죠? 성장 주식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서로 이게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분리시켜서 각자 잘 키워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SK 스퀘어는 좀 전에도 말씀은 중간 지주사라 그랬잖아요. 중간 지주사. 왜냐? 얘네 위에는 SK가 있어요. 이 중간 지주사 같은 성격에 있어서 그럼 밑에 행동 대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행동 대장은 누구야? SK 하이닉스. 그럼 행동 대원들은 누가 있을까? 지금은 이제 없는데 SK 쉴더스라고 있었어요. 얘는 매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 또 누구냐? 11번문가. 스마트폰에 많이들 들어가 있죠. 원스토어.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에서 길 찾을 때 뭐 많이 찾아요? T맵. SK 쉘더스의 부하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중간지주사는 얘네 말고도 또 중간지주사들이 있어요. SK그룹에. 스퀘어의 부하들은 이렇게 돼 있구나. 얘네들은 밑에 조직원이고 얘가 행동대장이라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하는 부분을 보면 얘네들은 크게 투자 사업, 커머스 사업,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 기타 사업 뭐 요 정도인데 이 투자 사업은 뭐냐면 얘네가 SK 스퀘어가요 중간 지주사인데 직원 수를 보면요 나중에 보면 깜짝 놀라요. 얘네 직원 수가요 한 90명 정도밖에 안 돼요.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90명밖에 안 돼? 왜 그럴까? 지주사 중에도요, 여러분들 사업 지주사라는 게 있고요, 순수 지주사라는 게 있어요. 지주사 중에도 기본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매출을 내면서 그러면서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지주사 중에. 아니면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자회사들이 벌어들이는 걸로만 뭐 연명을 하거나 걔네들을 관리만 해줘. 그런 거를 순수 지주사라고 해요. 근데 SK 스퀘어는 어느 지주사에 들어가냐면요, 순수 지주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의 사업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수가 많을 필요가 없어. 왜?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을 잘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 이 투자 사업은 뭐냐면 SK 스퀘어 본래에 지주사로서 얘네들이 뭐 자회사에 뭐 아니면 뭐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을 투자할 건 투자해주고 이러는 게 얘네들의 투자 사업이에요. 커머스 사업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행동대원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11번가가 있다 그랬죠. 이 11번가를 통한 온라인 스토어들 있죠, 뭐 온라인몰, 이런 것들이 커머스예요. 그럼 얘네들의 플랫폼은 뭐냐? 핸드폰에 보면 원스토어들 깔려 있잖아요. 원스토어를 통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드리머스 컴퍼니라고 있어요. 음원 유통하거나 막 컨텐츠 유통하고 이래요. 음원 제작하고. 그럼 모빌리티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많이들 찾아보시잖아요. 뭐야? 티맵. 이런 식으로 이 회사는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들의 제일 중요한 애는 SK 하이닉스예요. 행동대장. 이 SK 하이닉스에 따라서 얘네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SK 스퀘어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 그냥 러프하게. 그럼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어때요? 거의 똑같죠? SK 스퀘어는 말이 뭐 다른 애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 사실상 얘는 SK 하이닉스에 죽고 SK 하이닉스에 사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이렇게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분 가치가 얘네가 SK 하이닉스의 한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대충 시총을 그냥 러프하게 한 150조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20%만 들고 있어도 얼마 정도의 가치를 들고 있느냐? 대략 한 30조. SK 스퀘어 직원 수 아까 몇 명이야? 90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 한 20% 들고 있는 지주사기 때문에 지가 뭘 안 해도 SK 하이닉스에 30조를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SK 스퀘어라는 회사를 보면 볼수록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요번에 SK 스퀘어 보시면요,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쭉 하고 작년에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졌었잖아요, 작년에. 그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한 것들. 요게 가장 크게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야? SK 하이닉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작년에 그 실적들이 좋아서 얘네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30조의 가치를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분법 가치 평가 이익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SK 하이닉스에서 얘네들이 얼마 정도를 갖고 오는 꼴이 되냐면은요, 얘네 실적에서 작년에 약 1조 7천억을 갖고 와요. 그래 주가가 안 올라가고 100입니까? 당연히 하이닉스가 그러면 당연히 SK 스퀘어는 당연히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배당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합니다. 올 1월에 얘네가 얼마였냐? 한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유통하는 주식에서 1,000억을 사들여. 그런 다음에 그걸 그냥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됐어? 그만큼 주식이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귀해지니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또 2월 달에도 뭐예요? 약 1,000억 약간 넘게 자사주 매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얘네들은 올해만 해도 한 2,000억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내에서도 보면 이런 거 소각 말고도 얘네들이 또 배당 많이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SK 쉴더스를 얘기했어요. 쉴더스. 제가 왜 얘기했냐면 얘네들은 팔렸어요. 얘네들이 한 5,000억인가 5,500억인가? 한 그 정도로 팔렸어요. 티맥 같은 경우에도 팔려고 하고 일단 구조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재원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당 위해서 이렇게 돈 마련하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듣기에 좋아요, 나빠요? 주주 입장에선 좋겠죠. 근데 제가 이건 맨 마지막에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여러분 SK ICT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얘네가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얘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새로운 시너지를 여기서 한번 창출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옛날엔 통신하고 비통신이 서로 연결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 통신이 엄청나게 필수잖아. 왜? 밖에서도 예를 들어서 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막 청소를 스스로 막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물 인터넷.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스퀘어 해가지고 야 뭔가 이제 글로벌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얘네들이 SKICT라는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글로벌 해가지고 첫 결과물이 나온 게 뭐냐?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피온이라고. 이게 얘네 첫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굉장히 착실하게 지금 이걸 잘 해내곤 있어요. 전 이 부분은 칭찬을 해요. 왜? 자기 본업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잘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전 칭찬을 합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 2028년까지 약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 그랬는데 얘네가 어디다 투자하겠냐 그랬냐면 이 반도체에다가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100조 원을. 그런데 그 중에서 80% 정도, 80조는 조금 더 냈는데 러프하게 80조를 뭐에다 할 거냐? 여러분 하이닉스는 작년에 뭐 때문에 떴어요? 난리가 난 게 HBM이잖아. AI 반도체 HBM 관련이잖아요. 100조를 좀 넘게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그중에 80%를 HBM이든 AI 관련으로 하겠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 하이닉스가 뭐 때문에 떴어? 작년에? 이 HBM 때문에 떴잖아. 하이닉스가. 그럼 하이닉스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투자를 맡는 건 누구라 그랬어? 바로 이 SK스퀘어지. SK그룹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들은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살고 하이닉스 의해서 죽는 애야. 문제는 뭐냐?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때요? 뭐 좋게 보면 조정이지만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특히 이번 달 들어와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기관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밀려버린 회사들은 은근 많아요. 이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근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친 회사들 은근 많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개 중에 이러다가 못 올라가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SK 스퀘어는 같이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계속 치고 갈 수 있는지 글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원소스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상 원소스나 다름없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왜? 하이닉스가 주가 올라왔던 결정적인 건 HBM이거든. 이 HBM 쪽에서 약간이라도 뭐 수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삼성은 그렇게까지 뭐 치명타 입을 거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는요 굉장히 큰 치명타로 올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HBM 쪽에서 약간의 지금 이상한 냄새가 살살 풍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알 거잖아. 뭐 엔비디아는 뭐 아닐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냄새 풍기는 게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HBM 쪽에서 약간의 냄새가 이상하게 풍겨지면은 저는 하이닉스는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SK스퀘어도 같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얘네가 뭐 주주환원들 이런 거 위해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자금들을 모았지만 SK스퀘어라는 거는 투자를 위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사실상. 근데 투자를 위해서 만든 회사치고는 SK스퀘어가 지금 너무 SK하이닉스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SK스퀘어가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주 환원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하려고 만든 회사는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회사들을 키우려고 만들었는데 자회사들 다 팔려고 하고 있고 막 협상하고 있고 계속 하이닉스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점점 원소스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원소스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잘못됐을 때. 그래서 하이닉스로 이렇게 하는 SK스퀘어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현 주가 수준에서. 그래서 SK스퀘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꽤 있는데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제 슬슬.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물량을 파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SK스퀘어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 년 만에 이 반장이 부산으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백스코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제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만의 풀어내는 방법으로 또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완제품으로 만드는 제작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이 회사는 1999년에 생긴 회사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는 2011년인가요? 예, 그때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MF 때 생긴 회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업들 다 난리 났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 회사는요, 3개 회사가 합친 겁니다.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그리고 보세요. 삼성, 대우 있으면 한 회사 없잖아요. 어디 있게요? 현대, 우주항공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3회사가 합친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진짜 랭킹 1, 2, 3위였잖아요. 삼성이, 대우, 현대 다. IMF 때 그렇게 해서 딱 탄생이 한 겁니다. 아마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부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요, 가장 큰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얘네 지분의 약 한 25, 6% 그 정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 국민연금이 얘네의 한 8%인가? 뭐 그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치면 34%, 35%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사실상 얘네들은 거의 뭐 국영기업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 정도 지분 들고 있으면? 수출입은행하고 국민연금에서 이 정도 들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상의 공기업 같은 느낌 회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아픈 역사도 있어요. 2017년에 갑자기 주가가요, 이렇게 조정받다가 주가가 갑자기 빡 하고 빠져요. 엄청 많이 빠지죠. 이게 왜 그랬냐? 얘네가 그 당시 2017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 전 사장이 있었어요. 하무 사장님이라고. 분식회계 하다가 걸렸네. 분식회계 금액이 그때 상당히 컸었습니다. 5천억대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때 얘네가 FA50이라는 게 있어요. 이 FA50을 가지고 얘네들이 부품원가 이런 거 부풀리기를 합니다. 5천억대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구속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내부 고발하고 막 방산비리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주가가 아주 난리가 나게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때 6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왜냐면 사장이 왜 그 일을 해서 걸렸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좀 아픈 역사도 있어요.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얘네들은 고정이익, 회전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정이익이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것들이 고정이익이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날개. 옛날에 나는 공룡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익룡이라 그러지 않나요? 익룡이 날아다니고 하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익룡. 그래서 그 이익이에요. 고정이익. 비행기 이 부분이 매출의 한 45% 정도 차지해요. 고정이익 말고 도는 거는 뭐겠어요? 회전이익. 도는 날개에서 회전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헬리콥터류예요. 이게 한 2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기체 부품, 비행기 날개 부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한 25% 되고요. 그리고 얘네 위성합니다. 위성할 때 아리랑 위성이니 이런 거 제작할 때 얘네들 위성 관련주 할 때 얘네들 항공우주 나오잖아요. 물론 명칭 달고 있는 애들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항공우주도 어쨌거나 위성 관련주로도 막 분류되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한 위성 관련해가지고 한 10% 정도 만들어요. 매출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투기, 헬리콥터 이런 애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요번에도 방산주로 막 날렸잖아요. 방산 쪽이 한 70% 되고요. 민수 쪽이 한 30% 돼요. 7대3 비율이라.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군사용 항공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고정익 쪽에 얘기했잖아요. 방산에는요, 고정익하고 이 회전익 쪽이 들어가는데 제일 유명한 것들 아실 겁니다. 보라매 전투기라고 그러죠. KF-21. KF-21 예전에 모르세요? 기체 부품 결함 났었고 막 이랬잖아요. 또 뭐예요? 얘네들 너무너무 유명한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 그거 가지고 맨날 뭐 해외 수출했다 어쩐다 맨날 기사 뜨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또 뭐예요? KT-1 초등훈련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회전이 대해서 수리온 헬기. 수리온 헬기 그때도 뭐 땅에 뭐 받고 해가지고 그 문제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방사는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민수는 어떤 거냐면 날개들 있잖아요. 날개.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적인 회사. 대한항공은 어디 거 많이 써요? 보잉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아시아나는 에어버스 거 많이 쓰잖아요. 걔네들 보면 약간 그 서로 비행기 네임이 틀려요, 명칭이. 보잉이나 얘네들이 에어버스에 날개 있잖아요. 날개나 날개 구조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게 민수예요. 매출 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가 이렇게 뜬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래? 방산. 이 방산이 언제부터 시작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 애들이 쓰는데 비싼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기 좀 그렇잖아요, 막. 근데 얘들이 뭐 자주 국방해야 되고 뭐 지금 다른 데들 어쩌고 막 러시아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그 주인 나라들, 나토 이런 나라들에서 비행기나 이런 것들 막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싼
것들 갖고 들어오기 좀 그러니까 싸면서 그래도 품질도 좀 괜찮은 거. 그게 어디야? 딱 그게 우리나라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산해서 아주 그냥 요번에 엄청 지금 최고의 몇 년 동안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지금 더 뭐 자주국방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이제 방산은 수명을 다해야겠다라고 봐요. 방산주는. 아니 뭐 이거는 뭐 제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어떤 업종들이 아무리 좋아도 수명을 다할 때가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주식하신 분들 제일 많이 그런 거 경험했던 게 뭐예요? 2차 전지주들. 2차 전지주들 여러분들 진짜 뭐 갈 때 영원무궁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명을 다하고 결국은 지금 철천지 최고의 원수 주식들이 됐죠. 뭐든지 주식은요 여러분들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산은 이제 거의 다 수명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때 방산주들 난리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폴란드한테 얘네들 FA50 48개인가? 그게 얼마예요? 뭐 4조 얼마인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게 얘네들 그때 역대 최대의 뭐 항공기 수출 계약 맺고 난리 났었잖아요. 주가 흐름이 얘네들이 좀 늦었어요. 다른 애들은 하나 에어로니 뭐 이런 거 훨씬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공우주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항공우주 들어와 보면요. 보세요. 완전히 틀리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지상무기들 있죠. 지상무기들. LIG 넥슨도 무슨 뭐 유도 장치 뭐 이런 거가 뭐 자주폰 이런 애들이 있죠. 특히나 이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들 공군이 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육군들이 많이 들어가요. 육군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뭐 드론 폭격이고 뭐 해도 어쨌거나 다 육군 관련들이 뭐 들어가서 막 하고 막 서로 막 뭐 뺏고 뭐 난리는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공중은 많이 못 가요. 왜냐면 공중은 이게 러시아하고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영토 침범. 그러니까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무기 쪽 애들 그 주식들이 훨씬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왜 그랬냐?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지상 무기들은요, 무기를 예를 들어서 할 때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요, 얘네는요, 진행률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50% 정도 지금 이 서로 들어간 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50%가 쉽게 말하면 그대로다. 매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 항공기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진행률이 아니에요. 인도 시점으로 매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 딱 넘겨줘야지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무기하고 항공무기는요,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이 차이를 잘들 모르세요. 지상무기들은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 인식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잡아줬고요. 항공 이런 애들은 인도 시점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가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실적 좋아지고 그러는 게. 그런데 얘네들이 올해 2월부터 갑자기 더 날아가죠. 이게 왜 이랬냐?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물론 뭐 좋은 발표도 있었어요. 뭐 그거 인정할게요. 좋은 발표도 있고 했는데 얘네들이 올해 2월에 수출하고 그 수주하고 매출을 수주를 8조인가 올해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매출도 4조 얼마인가를 확 하고 엄청나게 크게 발표해요. 좋게. 전년에 비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얘네들이 인도 시점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인도 시점이 아니라 항공 관련도요. 진행률로 바꿨습니다. 진행 시점으로. 그렇게 되면은 매출하고 실적이 확 늘어버려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수주하고 매출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쫙 나른 거예요. 미친 듯이. 그동안 육상 무기들은 그동안 다 챙겨 먹었어. 챙겨 먹을 거. 항공 전투기 얘네들은 챙겨 먹을 때 안 챙겨주고 대신 너희는 마지막에 다 끝나면 챙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도 알았어. 중간중간에 다 챙겨 먹어.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못 챙겨 먹었던 걸 이제 다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얘가 제가 봤을 땐 싸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쌀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얘네가 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직은 뭐 지금 뭐 항공기 수출 뭐 계속 전투기에 대해서 뭐 우즈베키스탄하고 뭐 1조 얼마짜리도 수출 협상하고 뭐 지금 필리핀에 뭐 FA 뭐 그거 하는데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얼마 전에 기사 떴잖아요. 근데 아니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 수출 뭐 계약 이야기 잘 되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더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올해 2월부터 이렇게 해서 거의 얘가 90%가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못 간 걸 이제 거의 다 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차트 모양 이렇게 줄을 긋은 거예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얘도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얘네들까지 이런 걸로 다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방사는 올해부터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제가 예상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글쎄요, 이거 항공우주에 대해서 방사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올해부터 저는 방사는 좀 힘든 해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더 힘든 해로 들어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은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이 반장이 부산으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백스코로 찾아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좀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만 해요. 워낙 핫해가지고 방송들도 많이들 하셨죠. 예,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나름대로 뭐 정보도 들을 거 들은 회사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리가켄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06년도에 여러분들 설립된 기업이죠. 그래서 코스닥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된 회사 중에는 업력이 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부가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ADC, 합성 신약, 그 다음에 의약품 사업 부분. 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제일 주력은 이 ADC입니다. ADC가 뭐냐면 이게 항체하고 약물 결합체를 ADC라 그러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얘네들이 이 기술, 원천 기술하고 이 ADC 항암제, 예, 이게 이 회사의 핵심이잖아. 뭐 주가 솔직히 움직인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제약회사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제약 회사들 중에 특히 이렇게 신약 개발하고 이런 쪽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주가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부분도 많아요. 한번 되면은 완전히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만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기간이 되게 깁니다. 처음에 물질이 나와서 신약 개발 FDA 승인 받는 데까지 보통 얼마로 잡냐면 12년에서 15년을 잡아요. 그래도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나만 제대로 성공을 하면요,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걸로 그냥 다 먹고 살아버려요. 지금 위고비의 시총, 이게 얘네가 그 덴마크인가 그렇죠? 거기 GDP보다 더 높다 그러죠. 완전히 그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질 하나를 허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통 얘네들이 출원해서 특허를 받는다 그러는데요. 이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얘네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제네릭을 만들어요. 복제약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얘네밖에 못 만드는데, 특허가 이 첫 물질이 출원으로부터 얘네가 특허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래서 FDA 끝날 때까지가 몇 년이냐? 17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에서 20년 동안을요, 여러분들 혼자 해먹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네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여러분 알만한 회사 뭔지 아세요? 특히 남자분들, 비아그라. 그 이후에 제네릭 나와서 무슨 뭐 88정이 뭐 여러 가지 만들었, 그게 그 이후에요. 복제약들. 이 기간 동안은요, 비아그라 얘네만 만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도 신약에 매달리는 이유가 솔직히 그거예요, 제약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건 이 ADC인데, 이 ADC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꾸준하게 지금 잘 일어나요. 특히나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겁니다. 오리온한테 작년에 넘어갔는데, 오리온한테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나겠냐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바이오 중에 돈을 확실하게 벌고 어떻게 보면 대주주한테서 이 자금력도 풍부하게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굉장히 좋은 인식이 심어져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라는 게 항암 물질이 있잖아요.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한테 잘 붙는 어떤 그런 항체들이 있어요. 그 항체한테 잘 먹히는 약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뭐 굉장히 우수한 약물이 있다 그럴게요. 그럼 기존에는 그 약물을 암 덩어리한테 직접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1세대 항암제가 뭐야? 화학항암제라 그랬지. 화학항암제는요, 구톤이 여러 가지 유발하면서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효도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후유증도 심하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표적항암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2세대로. 근데 표적항암제는 뭐야? 개를 가서 죽이는데 문제는 옆에 애까지 다 죽여버려. 그래서 뭐 그게 또 문제가 됐잖아. 근데 얘네들은 항암 표적을 딱 삼아가지고 암세포가 있으면 그 항체한테 링커를 붙여요. 링커.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해서 그 약물이 요걸로 쭉 하고 들어가서 얘한테 쭉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 애들은 괜찮아. 그리고 암세포, 얘만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뭐야? 다 죽여버렸잖아. 근데 이거의 단점을 이건 완전히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차세대 항암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켜줬다 이래요. 미충족 수요가 뭐냐면 너무너무 절실히 해서 빨리 나와주세요 했는데 빨리 나오는 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얘네들이 이거를 공급을 못 해줘. 그걸 미충족 수요라 그래요. 의학에서. 근데 이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리가캠이 굉장히 이 ADC 쪽에서는 그게 의미가 큰 겁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승인받은 게 12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이치 산교라는 일본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다이치 산교에서요,
N허투라는 게 있습니다. N허투라는 게 2019년에 얘가 그 ADC 물질이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2023년에 이 N허투 때문에 나온 매출이 얼마냐면요. 4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4조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제약회사가 이제는 1위 뭐 제약회사가 1조가 넘어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1위 제약회사가 1년 매출이 1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동아제약이니 녹십자니 이런 데가 서로 1조를 먼저 1년 매출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게 몇 년 전까지 주식시장에서 그게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일본의 나이치 상교라는 애들은 N허투 하나 가지고 3년 만에 4조 매출을 내요. 근데 더 쇼킹한 건 뭐냐? N허투가 19년에 그 승인을 받았어. 근데 2023년까지 4년 동안 4조 매출이죠. 그런데 2027년 4년 동안 이게 매출이 얼마가 예상한지 아세요? 10조.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승인 하나 받잖아요? 그럼 완전 게임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도박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정말 보면은 매력이 크긴 커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대신 안 되면 그냥 꽝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오리온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부터 계속 이 ADC가 하는 원천 기술하고 이런 물질들을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하고 마일드 스톤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거의 몇 안 되는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도 얘네가 거의 1,000억이 좀 더 들어왔어요. 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얘네는 아직은 거의 전임상이나 임상, 일상 거의 물질들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타겟 병이 어떤 건지도 잘 안 밝혀줘요. 아직까지 너무 낮은 단계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은 단점이에요. 왜냐면 좀 더 높아야지 이게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돈이 많이 되는데 아직은 너무 낮은 단계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4월 25일 날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세계적인 3대 암학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암학회예요. 미국 암학회가 4월 25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올해 12월에 또 미국 혈액학회라고 있어요. 아쉬라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학회거든요. 이게 다 얘네가 여기를 통해서 얘네들 파이프라인 있죠. 얘네들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장 보시면 4월 25일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서 지금 파이프라인 결과를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켜볼 만한 주가 수준은 맞아요. 왜냐? 쭉 오르고 나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4월 말에 미국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암학회에서 얘네들이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12월에 또 미국 혈액학회에서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변동을 보이냐. 만약에 그게 별 볼 일 없이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있어서 여기 92,000원 정도는 안 깨는 게 좋거든요. 근데 92,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지켜보시든가 하는 게 낫지 주구장창 들고 있다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올라간 부분도 무시 못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그러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열심히 달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부산을 가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엔 또 어떤 한 주가 기다릴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